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없으신가요? 내 마음을 다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시와 등 뒤에 꽂히는 비수였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고 배웁니다.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웃으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어떤가요?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더니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던가요? 아니면 당신을 만만한 사람, 언제든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던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떠올려야 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목민관이었던 그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으로 인해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며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베푸는 따뜻함은 독이 될 수 있고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편지와 저서를 통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타인의 범접을 막는 위엄의 기술입니다. 셋째, 사람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관계의 옥석 가리기입니다. 넷째, 말의 무게를 천금같이 하여 권위를 세우는 침묵의 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갇혀 산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이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동료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업무를 제쳐두고 도왔으며 술자리에서는 늘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만큼 언젠가 자신이 힘들 때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예퇴직을 당하고 작은 사업에 실패하여 도움이 절실해졌을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김 부장은 원래 거절을 못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라며 그의 연락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김 부장은 그제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키운 먹이였음을 말이죠. 이 서글픈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이제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함부로 베풀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처세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인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갑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첫째,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사람과 사귈 때는 나의 속마음을 다 보이지 말라. 나의 곳간을 다 열어 보이면 도둑을 부르는 격이요. 나의 오장육부를 다 꺼내어 보이면 상대방은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언젠가 나를 찌르는 칼로 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부 사이의 은밀한 갈등을 털어놓고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신의 불행한 과거사를 늘어놓으며 위로를 구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상대방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 대리는 입사 동기인 최 대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팀장의 업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대리는 최 대리를 영혼의 단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승진 심사에서 박 대리는 탈락하고 최 대리가 승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 대리는 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 대리가 이직을 준비하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은근슬쩍 흘렸던 것입니다. 박 대리가 털어놓은 솔직함은 최 대리에게는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익 앞에서는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빗장을 다 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되 나의 가장 깊은 곳은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기에 신비롭고 귀하게 여겨지듯 사람 또한 바닥을 다 보이지 않을 때 존중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한 템포 누르십시오. 나의 기쁨이 상대방에게는 질투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동정을 구하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안도감이나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 가정사, 미래의 중요한 계획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묵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잔이 되지 마십시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청자처럼 여러분의 깊이를 간직하십시오. 둘째,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타인의 범접을 막는 위험의 기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관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윗사람이 위험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기어오르게 되고 윗사람이 너무 자애롭기만 하면 아랫사람은 고마움을 모르고 방자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며 자신의 옷매무새와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허물없이 지내고 농담도 잘 받아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편안해할 것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정말 쿨해. 저 선배는 정말 착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편안함은 곧 만만함으로 변질됩니다. 약속 시간을 어겨도 저 사람은 화 안 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해도 저 사람은 거절 안 하니까 해줄 거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친절이 권리가 되는 순간 관계는 망가지고 여러분은 상처받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사춘기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어있는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하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엄마가 언제나 오냐오냐 했잖아. 이것은 비단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웃고만 있는 사람,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두고 위험의 부재를 지적하셨습니다. 위험이란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분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십시오. 작은 실수에는 너그럽게 웃어주십시오. 하지만 상대방이 예의를 벗어나거나 여러분의 원칙을 침범하려 할 때는 표정을 바꾸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미안한데 나도 지금 힘들어라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마음은 아프지만 이 원칙은 깰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 참 냉정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원칙을 고수할 때 상대방은 점차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기에 그를 감시하던 관리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의 위험은 명품 옷이나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세상도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셋째, 사람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관계의 옥석 가리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 신중함을, 냉철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평생을 수고로이 하고도 남는 것은 원망뿐이다. 이익을 쫓아 모인 파리 떼는 먹이가 사라지면 흩어지고 권세를 쫓아 모인 무리는 권세가 닿으면 떠난다. 오직 도의와 신의로 맺어진 관계만이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처럼 푸르를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마트폰에는 수백, 수천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SNS 친구는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달려와 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인생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3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값, 커피값 같은 사소한 돈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항상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계산할 때가 되면 신발끈을 고쳐 매는 사람, 10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따지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동반자가 아닌 수단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신이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 빌린 돈은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갚는 사람,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태도는 곧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것은 나에게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부하 직원 등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똑같이 당신을 짓밟을 사람입니다.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말을 옮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타인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며 비밀스럽게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의 흉을 봅니다.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외로워도 끊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듯 나쁜 인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시절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벗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껍데기 같은 인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벗삼고 자신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는 이름 없는 제자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맥이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베풀지 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과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베푸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넷째, 말의 무게를 천금같이 하여 권위를 세우는 침묵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말 조심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는 법이다. 가벼운 말은 위험을 무너뜨리고 쓸데없는 말은 재앙을 불러온다. 입을 무겁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남에게 존경받는 가장 큰 비결이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하고 무슨 말이든 채워 넣으려 애씁니다.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고 아는 척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나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의 일입니다. 회의 시간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김 과장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때로는 동료의 말을 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김 과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알맹이가 없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의 내내 조용히 경청하다가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는 이 차장이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합니다. 평소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에 그가 하는 말에는 생각의 깊이가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을 아끼는 것은 곧 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랑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내가 가진 돈,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십시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결국 시기와 질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칼을 함부로 빼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이 쌓이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둘째, 남의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직한 태도입니다. 셋째, 화가 났을 때 침묵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뱉은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숫자를 세거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루만 지나도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글로 적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입으로 뱉으면 칼이 되지만 글로 적으면 성찰이 됩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삼키십시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여백이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간이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 앞에서는 상대방도 함부로 떠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주고 그 긴장감은 여러분에 대한 어려움, 즉 존중으로 바뀝니다. 유배지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세상과의 소란스러운 대화를 끊고 자신과의 깊은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그 고독한 침묵 속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의 양을 줄이고 말의 밀도를 높이십시오. 가벼운 말 1000마디보다 진심이 담긴 침묵과 신중하게 고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정약용 선생님의 4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신비로움이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단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위엄이 됩니다. 셋째, 사람을 가려 사귀십시오. 옥석을 구분하는 눈이 당신의 인생을 구합니다. 넷째, 침묵의 무게를 아십시오. 신중한 입이 당신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자존, 즉,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싸구려 물건처럼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아야 상대방도 내 마음을 보석처럼 소중히 다룹니다. 물론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또다시 퍼주고 상처받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밤마다 등불 아래 홀로 앉아 마음을 다잡으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이 단단한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계의 끈을 과감히 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태도로 단호하고 위엄 있게 세상 앞에 설 때 비로소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 줄 진짜 인연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함부로 베풀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존엄,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시공간을 머머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간곡하고도 지혜로운 처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함부로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는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